자, 반장들 반가워요. 금요일입니다. 자, 힘내서 갑시다. 5월 18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정 반장, 오늘은 신반장 아니에요. 정 반장, 국회 상황이 매우 궁금한데 오늘 밤 9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정대로 드루킹 특검법하고 추경안 동시 통과가 가능한 분위기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요? 오늘 그 드루킹의 편지가 공개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야당 쪽의 이 태도가 좀 더 강경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합의를 이루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될 그런 네. 분위기네요. 좋습니다. 최 반장, 그 강원랜드 수사 관련한 자문단 회의도 지금 이 시간 진행 중이죠? 오후 1시부터 지금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만일 김무영 검사장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결정이 난다면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문무일검찰총장에 대한 타격이 책임론이 크겠죠. 좀 불거질 네. 것 같고요. 만일 그 불기소로 결정이 된다면 수사단이 일부 비판은 받겠지만 좀 검찰 내 갈등은 봉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못 보던 헤어스타일 같아요. 어디 뭐 드라마라도 출연해요? 비가 와서 좀 아, 스타일을 그래요? 바꿔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북한이 그제 리비아 모델, 그러니까 선 핵포기 후 보상이죠. 그 부당성 등을 언급하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했고요. 또 북미 회담도 재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런 북한을 달래려는 미국의 제스처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백악관이 리비아 모델이 아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트럼프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 모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슬쩍 산업적 측면에서는 한국 모델이 될 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더 상세한 설명은 없었지만은 북한 체제를 한편으로 보장하면서 대한민국과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일단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일정과 의제가 부분적으로 공개가 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1박 4일이죠. 1박 4일이면 굉장히 힘든 여정인데 그 1박 4일간 공식 실무 방문을 하게 되는데 현지 시간 22일 오전에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요. 볼턴도 만나겠네요. 만약에 추측컨대. 그리고 이제 정오쯤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을 가진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자리가요, 향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상이 허심탄회한 얘기를 많이 할 걸로 전망이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정확한 의중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정치부회의에서 다뤄야 할 뉴스가 참 많은데요. 일단 국회 상황, 조금 전에 이제 정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속보를 챙겨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정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국회 상황과 5.18 기념식 소식부터 다뤄보고요. 북미 정상회담 속보와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얘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드루킹 옥중 편지 논란과 강원랜드 자문단 회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한 이슈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정강현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월 18일이 여야가 추경안과 특검법을 동시 처리하기로 한 날이죠. 일단 본회의는 밤 9시로 예정이 돼 있지만은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오늘 오전에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총결집했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는 국회 상황, 또 5.18 기념식 소식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월 18일 날 금요일 날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는 걸로 하고 큰 타협을 이뤄냈습니다. 네, 5월 18일 바로 오늘입니다. 본회의가 예정된 밤 9시까지는 이제 4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추경과 특검 동시 처리,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아슬아슬한 예측 들어갑니다. 정 반장의 예. 자, 추경 문제는 어쨌든 여야가 어렵게 접점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도무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한 일간지에 드루킹이 보낸 편지가 실리면서 야당이 김경수 전 의원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오늘 본회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슬아슬한 예측을 해본다면 오늘은 무산 21일에 처리 시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야가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죠. 오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보이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여야 지도부가 오늘 광주에 집결했습니다. 기념식 말미에 여야가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기도 했죠. 추경과 특검으로 인한 여야 갈등을 잠시 잊게 해준 장면이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지난해 기념식 때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을 위로하는 장면을 기대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37년 전에 모든 아버지들이 내일의 밝은 길을 열어주셨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올해는 이런 장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낙연 총리를 대신 보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총리도 감동 포인트를 놓치진 않았습니다. 직접 준비해온 연설문에 광주라는 두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범죄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진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80년 5월) 광주는 광주다웠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광주에는 그야말로 정치권이 총출동했습니다. 총리부터 여야 지도부까지 한국 정치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앉았죠. 그러나 오늘 기념식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38년 전 그날 광주에 있었던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당시 가두 방송을 했던 전춘심 씨는 38년 만에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청으로 나오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려주십시오. 38년 전 광주 현장에서 8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이 뮤지컬 형식으로 재현되기도 했는데 곧이어 사연의 실제 주인공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가족을 잃는다는 거 생각보다 상처가 깊습니다. 전부 다 내 잘못 같거든요. 말로 해서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한 번 간 아들은 오지 않고 소리도 없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5.18 진실을 해외에 알린 외국인 유가족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인물인 김사복 씨의 아들과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부인이 만났고 5.18 당시 광주 기독병원 원목이었던 찰스 베츠 헌틀리 목사의 부인도 참석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You are right, dear Bets. 사랑하는 여보, Love never 당신 말이 ends. 맞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 사랑은 영원합니다. 언제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18 기념식장에선 그 누구도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야 지도부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의도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밤 9시 본회의가 열리고 여야 갈등은 봉합될 수 있을까요? 저는 무산될 것 같다는 예측을 했지만 제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가기를 또 한편으론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당 기사 제목은 광주에서 손잡은 정치권, 특검 추경 처리는 진통입니다.
네, 금요일에 특별한 정치와 음악의 만남 금요 정다방입니다. 오늘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에 띄우는 사연과 음악을 신청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게 전할 사연이 있어서 정다방에 이렇게 노래를 신청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평화당과 합의했던 21일 특검, 추경, 동시 처리를 깨버렸습니다. 특히 5월 18일을 전후로 많은 사람들이 광주로 내려가서 추모를 하는 때 합의도 안 된 특검, 수박 겉도 핥지 못한 추경을 5월 18일에 통과시키겠다는 합의는 광주, 호남,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집권 여당이 중심을 잡아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민도 행복해집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앞으로 달라질 민주당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국민 가수 조영필의 친구여를 같이 듣고 싶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이 평화당과는 21일에 처리하기로 약속해놓고 한국당과 왜 18일로 합의를 했느냐 섭섭함을 민주당 지도부에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상황을 보면 결과적으로 21일 처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박지원 의원의 신청곡 조용필의 친구여 들으시면서 오늘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네, 자 이제 일단 국회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시시각각 국회 상황이 좀 변하고 있잖아요. 일단 본회의 예정 시간까지는 지금 이제 5시 25분이니까 채 4시간이 남지 않았네요. 한 3시간 35분 정도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신반장, 전망이요. 그러니까 특검법안하고 추경안이 동시에 통과될 가능성은 있어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9시로 비교적 늦게 본회의를 잡았는데 오늘 5.18 기념식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야 간 협상 시간을 좀 더 충분하게 주겠다라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코 시간이 충분한 것 같지가 않은 게 일단 여야 모두 9시 본회의 열리긴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열리게 된다면 자정을 전후한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마저도 지금 협상 진행 과정을 보면 좀 낙관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본회의가 오후 2시에 많이 열리잖아요. 근데 2시에서 8시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9시로 잡혔는데 아까 이제 정 반장이 소개했던 대로 여야 지도부가 오전에는 광주로 다 갔잖아요. 광주에 어제부터 이미 갔고요. 상당수 그 지도부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후부터 제대로 협상이 돌아간 거죠. 한 4시 정도부터 이제 원내 수석들끼리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추경은 지금까지 어렵사리 접점을 찾아가고는 있는데 역시 문제는 드루킹 특검이죠.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당 쪽에서도 청와대를 명시적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까지는 거론하진 않는데 김경수 전 의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 강고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조선일보가 드루킹의 편지 전문을 공개하면서 야당이 좀 더 강경해진 측면이 있고요. 평화당 같은 경우도 오늘 광주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특검을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8시에 또 긴급 의총도 따로 한다고 하는데 야당의 입장이 자꾸 강경해지고 있어서 오늘 합의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드루킹 편지 관련해서는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지금 검찰의 설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국회 발제에서 이따가 좀 자세히 좀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정 반장은 좀 늦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최 반장도 좀 같이 좀 도와줘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오늘 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는데 그 기념식 자체도 상당히 감동적이었고 정치권이 총출동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인사들은 사실상 어제 전야제부터 거의 다 내려가 있었습니다. 1박 2일간 광주에 머물렀던 거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오늘 각각 김성태 원내대표, 박주선 공동대표가 기념식에 참석을 했고요. 다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불참했습니다. 과거에 보면 5.18 기념식을 할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이고 재창하느냐 합창하느냐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맞아요.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손을 잡고 함께 재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박자도 탁탁 맞네요.
그죠? 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한 거죠? 네, 문 대통령이 이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전념하기 위해서 기념식에는 불참을 했는데요. 대신 페이스북에 5.18 메시지를 따로 남겼습니다. 특히 5.18 당시에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들 문제에 방점을 찍었는데 첫 번째 문장이 짓밟힌 여성들의 삶은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밝혀내겠다라면서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또 국가인권위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기념식에 이낙연 총리가 대신 참석한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의미가 있고 뜻깊은 기념사였다라고 했는데요. 이 총리의 기념사 내용도 잠깐 들어보시죠. 과거 정부의 범죄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광주를 군화로 짓밟았습니다.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찔렀습니다. 총으로 쏘았고 헬리콥터에서도 사격했습니다. 그래도 광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광주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이낙연 총리의 연설 내용 중에서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대목. 누군지는 얘기 안 했지만은 뭐 누가 봐도 전두환 씨를 지칭한 거 아니겠어요? 네,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이 5.18 3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열흘 뒤인 28일 광주지법에서 전 씨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이 또 열리잖아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전 씨가 재판에 참여한답니까, 최 반장? 일단 이번 사건 전 씨가 형사 피고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서 재판이 열릴지는 미지수인 상태고요. 전 씨가 출석을 하지 않거나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 씨 본인의 입으로 입장이 나온 건 없는데 오늘 전두환 씨 측 민정기 전 비서관이 회고록 관련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군이 시민들 사이에 끼어서 폭동을 일으켰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광주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모욕적인 광주 자발적으로 그들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거지 어떻게 북한군의 선동을 당해서 그들이 나가서 그렇게 피를 흘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일부 극단적인 얘기만 듣고 그걸 그렇게 하는데 민정기 전 비서관이 전두환 회고록 책임 집필자 아닙니까? 예. 맞죠? 네,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만 들어봐도 28일 재판에 전두환 씨가 불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좀 들어요.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또 재보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그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 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 이제 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서 계파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진수희 서울시당 위원장 오늘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위원장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역시 공천 갈등이 원인이었는데요. 송파을의 박종진 후보를 놓고 벌이는 무도한 작태를 보면서 통합을 뼈저리게 후회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어야 할 책임감도 동기도 다 사라져 버렸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노원병 후보 공천 문제로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참 상당한 또 갈등을 좀 빚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수습은 됐어요. 근데 이번에 또 송파을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노원병 때보다 지금 이 송파을이 더 심각한 건요.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이 서로를 막 이렇게 직접 비판하고 있어서입니다. 유승민 대표 이미 결정난 대로 경선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안철수 위원장은 손학규 전 대표 전략공천 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서입니다. 자, 유 대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 전 대표 측에서 3등할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면서 전략공천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아니 그런 논리라면 우리 후보 낼 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안 전 대표에게 안철수 전 대표 측에 날을 세웠죠. 또 유승민 대표는 손 전 대표가 출마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안철수 위원장 당에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먼저지 미리 그분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차단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또 사실상 유승민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이죠. 네,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은 이제 그 두 이제 안철수, 유승민 이제 두 정치인의 발언이 상당히 격하게 오가고 있네요. 그죠? 자, 내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도 좀 절로 드는데 일단 오늘은 정 반장은 계속 국회 상황을 좀 챙겨줘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변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광주서 손잡은 여야 특검 추경 처리는 진통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급제동을 건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리비아식 모델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직접 답을 했습니다. 특히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 모델을 언급하면서 비핵화가 실현될 경우에는 체제 보장을 약속하고 경제적 번영도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우리 측에도 재차 경고 메시지를 보냈죠. 청와대는 지켜보겠다면서 진위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이른바 한국 모델로 구체화되고 있는 트럼프식 비핵화 로드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종에 오른 조미숭의 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Well, nothing has changed on North Korea that we know of. We have not been told anything. Well, the Libyan model isn't a model that we have at all when we're thinking of North Korea. 지난 이틀간 묵묵부답 또는 지켜보자는 애매모호한 말만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무려 15분 동안 오로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 답을 한 건데요. 핵심부터 정리하면 북한의 일방적 핵폐기 아니고 리비아식 모델도 아니고 체제 보장 약속 지키겠다는 겁니다. But the Libyan model was a much different model. We decimated that country. We never said to Gaddafi, oh, we're going to give you protection. We're going to give you military strength. We're going to give you all of these things. But if we make a deal, I think Kim Jong-un is going to be very, very happy.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 체제를 지켜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북한이 리비아식 모델에 엄청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데요.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은 핵폐기 후 미국의 경제 지원을 받는 데까진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카다피는 미국이 지원한 반군에 의해 축출되고 끝내 사살당했습니다. 세계는 우리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 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기꺼이 많은 것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제 보장을 약속받지 못한 리비아, 이라크 정권이 제거된 건 미국의 의도,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도 덧붙였는데요. 어찌 보면 정말 섬뜩한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He'd be in his country. He'd be running his country. His country would be very rich. His people are tremendously industrious. If you look at South Korea, this would be really a South Korean model in terms of their industry, in terms of what they do. They're hardworking, incredible people.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있던 비핵화 로드맵의 실체. 그건 바로 한국식 모델이었습니다. 우수한 인력 토대를 갖춘 곳에 대규모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고속 성장을 이루게 도와주겠다는 거죠. 최근 2번이나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폼페이오 장관이 밝혔던 비핵화 구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일각에선 2차 대전 후 실행된 마셜 플랜에 빗대서 북한판 신마셜 플랜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It won't be U.S. taxpayers. It will be American know-how, knowledge, entrepreneurs, and risk takers working alongside the North Korean people to create a robust economy for their people too.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김정은 위원장이 급변한 이유에 대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마쿠 회담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국면에서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거죠. I think things changed a little bit when they met with China. They met a second time. As you know, Kim Jong-un had a second meeting with China, which was a little bit of a surprise meeting.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중국의 이익을, 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며 무슨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아주 좋은 상태일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에게 중국이 영향력을 미칠 순 있지만 그게 북미 회담의 판을 깰 중대 변수까지는 될 수 없다는 자신감을 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북한 달래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체제 보장과 경제 부흥이라는 두 가지 청사진을 제공하면서 북한에 다시 한번 대화의 손짓을 보낸 셈입니다. 이제 공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김정은 달래는 트럼프, 체제 보장 한국식 모델 약속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이틀에 걸쳐서 이제 북한이 비판했던 리비아 모델에 대한 설명을 직접 내놨고요.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자기의 입을 통해서 이제 리비아 모델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신반장이 정리를 했는데 자,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속보 하나를 보면요. 원래 북한이 그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그 폐기 행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5개국의 그 언론사 취재 기자들을 초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신 넷, 방송 4명 이렇게 총 8명의 기자를 초청을 했는데 오늘 통일부가 그 판문점을 통해서 그 명단을 통지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그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았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거부했다든지 판문점이 아니고요. 풍계리 그 핵폐기 행사를 취소했다든지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일단은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며칠 전에 계속 강경한 입장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정확한 입장이 나온 다음에 통지문 접수에 대한 입장을 좀 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속보를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예단하긴 조금 이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아까 그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했는데 그 최 반장,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 주요 의제 또 일정이 대략적으로 나왔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미국을 방문합니다. 오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1박 4일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22일에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을 갖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 확대 회담을 겸한 오찬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이른바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설명 들어보시죠. 이번 미국 방문은 한미 정상 간 우위와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 간 동맹과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반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약 3주 앞둔 시점에 이루어지는 만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남관표 차장은 한미 정상이 빈번한 전화 통화를 통해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온 것을 넘어서 직접 양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중점적이고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정상회담 이후에는 조미 수호 통상 체결 136주년 그리고 대한제국 공사관 개설 130주년을 기념해서 다시 문을 여는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방문하고요. 이후 24일 새벽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확대회담을 한 뒤에 단독회담을 하는 게 그게 일반적이죠. 관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단독회담부터 하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방미 목적이 명확한데 그 목적은 참모진들의 배석 없이 양 정상 간이 소통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단독회담부터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적은 당연히 북미 회담 관련 조율이겠죠.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도보다리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눈 내용을 또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고 또 최근에 북중 관계가 변수로 떠올랐는데 청와대는 이게 새로운 장애가 생겼다든지 새로운 요소가 됐다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남북 정상 간 충분히 교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도보다리 회담 때 건넸던 얘기를 전달할 거고요. 만약에 며칠 사이에 한라인 전화 통화라도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 내용도 전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말이에요. 오늘 청와대가
우리 정부가 미국의 북핵 반출을 먼저 제안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 그러니까 일본 아사히 신문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허위 보도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아사히 신문의 보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정 실장이 지난달 24일이죠. 워싱턴에서 이 볼턴 보좌관을 만났는데 당시에 핵무기와 핵물질 대부분을 우선 해외로 반출하고 이후에 핵시설 폐기를 시간을 두고 처리하는 방식의 북핵 반출 방안을 정 실장이 타진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근거 없는 기사를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한 아사히 신문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아사히 신문의 이번 허위 보도와 관련해서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앞서 북한은 핵을 폐기한 뒤에 이른바 핵 종말 처리장 미국 오크리지에 보관해야 한다는 볼턴 보좌관의 주장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 드러낸 바가 있는데요. 이미 선제적으로 핵 폐기를 약속했음에도 계속해서 비핵화의 허들을 높이는 것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핵 반출을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가 신속하게 대응을 한 건데 현재 북미는 물론 남북 관계에서도 신경전이 오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가능성 빨리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누가 얘기했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 정부가 북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방안을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많이 논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북한은 어제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상당히 수위가 높은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고위급 회담 수석 대표로 내정된 이선권 조평통위원장 명의였는데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한국과 마주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어제 이선권 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엄중한 사태는 한미 연례연합훈련인 맥스선더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위원장은 차후 남북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행동여에 달려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남조선 당국은 우리가 취한 조치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고 필요한 수습 대책을 세우는 대신 현재까지 터무니없는 유감과 촉구 따위나 운운하면서 상식 이하로 놀아대고 있다며 상당히 수준 높은 수위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통일부가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의 고위급 회담 일방 취소 통보에 대해서 판문점 선언의 근본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유감, 또 관련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북측이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 뭐 이런 통지문을 북에 보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선권 위원장이 회담 무산의 원인인 침략 전쟁 연습의 타당성 여부를 논하기 위해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이 남조선 당국의 괴이적인 논리는 평화와 화해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북침정 전쟁 연습을 합리화하고 역겨운 비방 중상을 지속시켜 보려는 철면피와 파렴치의 극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주장은 고위급 회담을 취소시킨 게 판문점 선언에 더 위배되는 거냐, 아니면은 한미 연합훈련을 강행한 게 더 위배되는 거냐, 뭐 이런 논리로도 일단 해석은 되는데 결국은 이제 보수 정권과 일맥상통하는 행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청와대는 말을 좀 아꼈습니다.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현재로서는 뭐 지켜보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진위가 파악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설사 안다고 해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이 단순한 항의 차원은 넘어섰다, 그런 발언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분석인데요. 북한의 메시지는 누가 냈는지 그 급이 중요한데 고위급 회담 대표인 이선권 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공식 대화가 중단된 것과는 별개로 물밑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정상 간의 한 라인은 아직까지는 가동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북한이 대외적으로 밝힌 이유는 한미훈련 맥스선더 또 태영호 전 공사의 국회 발언이죠. 하지만 북한 군부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내부용 메시지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북한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혁명적 당군을 군사 정치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국가 방위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결정되었다라고 밝혔는데 지난달 20일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한 후에 군부의 기강 다잡기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이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볼턴 보좌관 등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데 대해서 한미 양국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길들이려 한다는 건데요. 또 한편으론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느라 남북회담을 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북미 회담의 군사 외교 라인 등 모든 인력이 총동원됐기 때문에 향후 장성급 적십자 회담을 이어가야 할 남북회담을 치를 여력이 없다는 거죠. 아까 이제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좀 들어보면은 북한의 그 변화, 그러니까 뭐 대한 대미 압박에 대해서 중국의 변수가 있다, 중국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다롄 회동에서 그 시진핑 주석하고 이미 그 대북 경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북미 회담 결과가 안 좋더라도 중국은 적극적으로 당신네 경제 외교 지원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건데요. 북미 회담 앞두고 버팀목이 필요한 북한, 또 한반도에서 미국을 어떻게든 견제해야 하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자, 북한 입장에선 당장 뭐 회담을 깨진 않더라도 만약에 미국식으로만 이렇게 어떤 문제 해결을 강요당한다면 우린 중국한테 기대면 된다, 뭐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집중 발제 때 뭐 여러 번 살펴봤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모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고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까 15분이라고 얘기했죠.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작정하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우려했던 체제 보장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회담 관련해서 테이블을 떠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던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의 주장대로 리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와 북한은 확실히 다르다라고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협상에서 리비아식 모델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카다피와는 지킬 거래가 없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아니라는 거죠. 비핵화 합의가 성공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세 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행복해질 것이다. 그리고 한국식 모델의 경제 부흥도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타겟이 된 강경파, 또 미국 언론에서는 북미 회담을 파탄낼 수 있는 철구공이라고 불리는 볼턴 보좌관 주장에 대해서도 직접 선을 그었는데요. 지금 뭐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볼턴 보좌관을 뒤에 세워놓고 상당히 의기소침해 보이죠? 상당히 얌전하게 서 있네요. 네, 해당 발언을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And I think when John Bolton made that statement, he was talking about if we're going to be having a problem, because we cannot let that country have nukes. We just can't do it. So that's the way it meant. 네, 볼턴 보좌관의 표정까지 좀 봤어야 되는데, 네, 그렇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하나 보니까요. 어제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요, 그 백악관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공개 서한을 보내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 미국 내에 그 볼턴 같은 이제 초강경파들이 주장하는 예를 들면 PVID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당히 강경한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됐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뭐냐면요. 제가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트럼프와 문재인 정권이 그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장밋빛 환상을 자국 국민들에게 심어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북핵 문제는 냉혹하고 냉철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그렇게 조언했건만 남북 평화쇼로 장사 속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다가 암초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준표 대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적은 많이 있지만은 아예 트럼프 대통령까지 싸잡아서 같이 이제 그 뭐 좀 조심하라고 조언을 했는데 그 평화쇼, 장사 속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좀 비판을 했는데 글쎄요, 뭐 공개 서한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쎄요, 뭐 이 소식을 들으면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도 같은데 아무튼 좀 지켜보죠. 자, 주말 사이에 북한의 반응이 나올지는 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트럼프, 북한 비핵화 합의 때는 한국 모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중인 드루킹 김모 씨가 조선일보에 친필 편지를 보내서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을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도 함께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까지 말했는데 하지만 김경수 전 의원은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드루킹과 조선일보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양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에 보도한 드루킹 김모 씨의 이 옥중 편지입니다. 자, 제목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짓밟힌 자의 마지막 항변입니다. A4 용지 9장 그리고 7,000자 되는 분량이라는군요. 자, 조선일보는 오늘 이 편지 그대로 공개를 하면서 현 단계에서는 이 글이 모두 진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알 권리를 위해서 게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만 간추려보죠. 자, 먼저 2016년 10월 김경수 전 의원이 매크로 즉 댓글 추천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는 걸 직접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드루킹 본인이 직접 김 전 의원 앞에서 그 매크로를 시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크로를 쓸 수 있도록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좀 허락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자 김 전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말했고 저는 김 전 의원에게 그럼 못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드루킹은 대선에서 세운 공을 이유로 일본 대사직을 요구했답니다. 김 전 의원이 난색을 표하면서 그 대신 특 1급 자리를 알아봐주겠다 했다는 거죠. 자, 오사카 총영사를 달라고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2018년 2월 20일 김경수 전 의원은 저를 보고 야릇하게 웃으며 오사카는 너무 커서 안 되라고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사카 총영사 대신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고 그런 김 전 의원에게 농락당했다고 판단한 이 드루킹은 이걸 거절했다고 합니다. 드루킹은 또 이 검경이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면서 특검만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검찰이 오늘 발끈했습니다. 자, 드루킹이 검찰에 거래를 시도했다가 그걸 거절당하자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내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14일, 5월 14일 수사 검사와 면담 자리에서 드루킹은 이랬다는 겁니다. 김경수 전 의원이 댓글 조작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진술을 할 테니 측근들을 처벌하지 말고 자신도 조속히 석방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언론과 경찰에 알리겠다고 사실상 협박했고 면담은 곧바로 중지됐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드루킹이 이랬다는 거죠. 자, 정권 실세를 잡도록 내가 다 불어줄 테니까 난 좀 빼달라, 살려달라 이런 얘기였다는 겁니다. 검찰 얘기는. 자,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자 당사자인 김경수 전 의원도 오늘 아주 강력히 반발을 했죠. 오늘 5.18 민주항쟁 맞아서 부산 민주공원을 찾은 자리에서였는데요. 자, 비판은 조선일보를 향했습니다. 이렇게 마구 소설 같은 얘기를 바로 기사화해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검은 거래까지 제안했다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한 얘기를 바로 기사화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같은 한 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이 2016년 10월 드루킹과 만나서 직접 그 매크로 작업 시연을 봤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김경수 전 의원 측은 왜 이런 보도가 다른 날도 아니고 특검 지금 국회에서 표결이 있다는 오늘의 보도가 된 것이냐, 이 조선일보의 정치적인 의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서울시장 선거 소식도 전해드리죠. 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이 얘기하던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자,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운을 띄우자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호응하면서 조금씩 분위기 잡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입니다. 우리가 같이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능히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안 후보 측에서는요, 그동안 단일화 얘기 나올 때마다 아니 무슨 국정농단 세력과 무슨 단일화냐 펄쩍 뛰었죠. 그런데 오늘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한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직후에 기자들 만났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홍준표 대표와는 달리 김문수 후보는 박원순 시장이 다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받아들이겠다. 단일화를 한다면 시민들이 이길 수 있는 재개 표를 모아줄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한다면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긴 했지만 본인의 입으로 직접 단일화란 말을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오래전 예견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서울시장 김문수, 안철수 후보 단일화 군불 떼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그런 분입니다. 라고 말했죠. 자, 야권 단일화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멀찌감치 좀 차이를 벌리고 있는 민주당 박원순 후보. 그러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쓴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과의 경쟁이다. 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단일화 연기를 피우기 시작한 두 사람, 그리고 난 나와의 싸움에만 집중하겠다는 한 사람. 과연 오는 6월 13일 서울시장 선거구도 어떻게 정리될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요. 드루킹 김모 씨, 검찰,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 특검만 믿고 있다. 그리고 댓글 조작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김경수 전 의원이다. 그러니까 매크로 시연하는 것도 직접 봤고 사실상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 그러니까 김 전 의원도 함께 법정에 서야 한다. 이런 주장을 그 담은 편지를 이제 조선일보에 이제 보냈다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제 김경수 전 의원은 드루킹의 소설 같은 주장이고 조선일보와의 뭔가 좀 합작품 아니냐 뭐 이런 좀 비판까지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저도 그 드루킹의 옥중 편지 전문을 쭉 읽어봤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 바로 2016년 10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드루킹은 편지에서 파주 사무실을 찾아온 김경수 의원 앞에서 매크로를 직접 구동해서 시연해 보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의원님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다면 이걸 할 수 없다. 그러니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김 전 의원이 끄덕이길래 그럼 진행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김경수 전 의원 측은 그때 파주 사무실에서 드루킹을 만난 적도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재윤경 의원은 우리가 사기 집단이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요. 하나의 또 반전이 생긴 거는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드루킹의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검찰과 일종의 딜을 하려다 실패하니까 언론에 뭐 관련된 사실을 흘린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검찰도 뭐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오후 드루킹을 검찰로 소환을 해서 50여 분간 면담을 했다면서 드루킹은 폭탄 선물을 드릴 테니 자신의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고 했고 면담 검사는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찰에 그런 지시를 하는 등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했다고 거절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최 반장, 그 검찰에 따르면요. 드루킹 김모 씨가 무슨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 드루킹의 요구가요. 드루킹 본인 그리고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거나 또는 추가 기소를 중단하고 빨리 석방될 수 있게 해주면 김경수 전 의원 범행 사실을 증언을 해서 검찰 수사 실적을 올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플리바기닝 같은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잖아요. 만약에 검찰이 그 요구 조건을 수용했다라면은 검찰 스스로가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결국은 검찰이 거절하니까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냈다. 뭐 그런 구조로 일단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드루킹과 면담을 할 때요. 영상으로 다 찍어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뭐 필요하다면 그럼 진위가 밝혀지겠는데요? 예, 필요하다면 내용을 공개하겠다 이런 뜻도 검찰이 밝혔습니다. 대화 내용을 이렇게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 녹화를 했는데 상대에게 녹음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또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드루킹은 그날 면담할 때 검사와의 이 내용이 녹음돼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영상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고요. 만약에 그 진실 공방이 치열해지면은 그 영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 반장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드루킹은 자신의 몰랐을 거라는 거잖아요, 모른 지금. 상태에서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저희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있겠네요. 예, 만약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검찰이 건지. 공개를 하게 되면 확인이 가능하겠죠. 하지 않을까요? 예. 네. 자, 드루킹이 이런 주장을 또 했는데요. 모르는 검사가 들어오더니 김경수 전 의원 관련 진술을 빼라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검찰은 단호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요.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해서 독서를 날렸더라고요. 예, 오늘 SNS에 김경수 전 의원이 갈 곳은 경남 도청이 아니라 감옥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예, 조선일보사에 직접 자백 편지를 보낸 건 그간 검찰과 경찰이 합작해서 이 사건을 은폐해왔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도 SNS에 이쯤 되면 김경수 전 의원 긴급 체포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은요.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또 드루킹 커넥션에 대해서 방점을 찍는 그런 분위기로 일단 읽히잖아요. 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요. TV조선 기자의 태블릿 PC와 USB 절취 사건부터 드루킹의 편지를 공개한 조선일보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모종의 거래 및 치밀하게 짜인 각본에 따라서 김경수 죽이기와 더불어서 지방선거 판 흔들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특검법 처리가 예고된 당일에 보도가 나온 것도 특검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의심될 만큼 타이밍이 절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유튜버 양혜원 씨의 성폭력 피해 고발 사건을 잠깐 좀 짚어봐야 될 텐데 합정동 스튜디오의 일명 실장님이란 사람의 반론이 저희 이제 회의 끝난 다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강제로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 그런 주장인 거죠? 예, 3년 전에 이 신체 노출 촬영을 한 것은 맞다. 이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압이나 성추행은 없었고 합의하에 촬영을 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자물쇠를 채워서 촬영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막았다든지 하는 얘기도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양예원 씨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포경찰서는 양예원 씨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서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이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가수 수지 씨가 동참했더라고요. 최 반장. 네, 그 수지 씨가 어제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 동의했음을 알리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청원에 동의한 숫자가 11,000여 명이었는데 수지 씨의 청원 동참 이후 급증해서 오후 2시 기준으로 13만 명 수준까지 증가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물론 기소는 이제 인사보복 부분에 대해서만 됐지만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 어떻습니까? 무죄를 주장했겠죠? 예,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요, 당시 술에 취해서 강제추행 몰랐고 언론 보도 나오기 전까지 그런 사실 몰랐다. 또 인사 발령에 대해서도 그 서지현 검사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지방 발령을 낼 수밖에 없었다 등등 기존 입장 유지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이 재판 출석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첫 재판인데 심경이 좀 어떠세요?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혐의 부인하는 입장이십니까? 네, 답변을 안 하고요. 법정을 찾는 이제 그런 모습이네요. 자, 뭐 6시가 넘었는데 국회 상황은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죠? 아직까지 전해온 소식은 좋습니다. 없습니다. 네,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나 좀 확인해 본 거예요. 예. 네, 자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김경수가 최종 책임자, 어처구니 없는 소설 이렇게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 외압 논란에 휩싸인 검찰 간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찰 수사자문단 심의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수사단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번진 이번 사건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든 문무일 총장이나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이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이슈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수사단 사이 갈등의 중심에는요, 대검 반부패 부장인 김우연 검사장이 있습니다. 수사단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김 검사장을 기소해야 한다며 문 총장에게 수사 심의 소집을 요청했지만 당시 문 총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승낙하지 않았고 전문 자문단을 통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즉 오늘 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수사단 의견대로 김 검사장을 기소키로 한다면 문무일 총장이, 반대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다면 수사단이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김우현 검사장의 의혹은 이러합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춘천지검 안미영 검사는요, 대검 반부패 연구관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당시 안 검사는 권성동 의원 보좌관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었는데요. 대검 연구관, 권 의원 보좌관을 왜 소환하느냐, 왜 이 사실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냐라고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보좌관이 권성동 국회의원에게 통화를 하고 권성동 국회의원이 김우현 반부패 부장에게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대검 연구관이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안 검사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염동열 의원 보좌관을 구속 기소했고 당시 권성동 의원의 통화 내역을 함께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왜 통화 내역을 봤냐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춘천지검 차장검사님께도 물으셨고 검사장님께서도 물으셨고 대검 반부패 기획관께서도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다음 날 제가 부장검사님께 왜 똑같은 내용을 세 분이 엮어서 계속 전화로 물으셨냐고 했을 때 권 의원이 항의를 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네, 안미영 검사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겠다고 보고한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후였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의 연락을 받은 김우현 검사장 또한 권 의원과 관련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직접 연락을 한 것에 비추어 때 김우현 반부패 부장도 권성동 의원의 소환을 저지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수사단은 이미 이 무렵에 권성동 의원, 반부패 부장 등 관련자들 사이에 다수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보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안미영 검사는 그에 앞서 10월에도 대검 연구관으로부터 강원랜드 브로커로 알려진 최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보류하라는 연락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영장까지 받은 상황에서 안 검사는 압수수색을 막는 것으로 느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검은 정당한 수사 지휘다라는 입장입니다. 압수수색 보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며칠 미루란 것이었고 당시 시간도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또 권성동 의원의 경우 한 차례 항의 전화를 걸어왔고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안 검사에게 전화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자문단은 수사단과 대검 측 의견을 모두 들은 뒤에 김우현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검찰 내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이에 앞서 대검사나 검찰개혁위는 문무일 총장과 수사단 모두 잘못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 총장의 경우 기존 수사심의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자문단을 새로 만들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점이, 그리고 수사단은 자문단 결정에 따르겠다고 대검과 합의를 내놓고 문 총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한 건 적절치 못했다는 겁니다. 문무일 총장의 외압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기류는요, 총장에게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총장으로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거고 부실한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한 거라는 건데요. 총장의 이견을 외압이라 한다면 총장의 존재를 몰각한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수사단은 스스로 비판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염동열 의원과 달리 정작 권성동 의원은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했었는데요. 소환일 역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이라 여론의 관심을 피해갔습니다. 아무튼 권 의원은 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서 출세에 눈이 멀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미영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과 허위 사실을 누설하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안 검사 측 김필성 변호사를 거론하며 민변 소속으로 민정수석실 이광철 행정관과 친분이 두텁다며 청와대 배우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광철 행정관, 김필성 변호사는 민변 회원이 아니다. 그리고 몇 차례 조우만 했을 뿐
청와대에 들어온 후에는 전화 한 통은 물론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무일 강원랜드 수사단 자문단 회의서 외압 여부 결론입니다. 네, 오늘 수사자문단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검찰 조직이 뭐 상처는 많이 입었다는 건 분명하지만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지가 상당히 좀 달려 있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있고요. 파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끝났다는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아요. 네, 오후 1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렸고요. 심의 결과는 오늘 밤 늦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지적한 대검 반부패 부장 김우현 검사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보류하고 권성동 의원 보좌관의 소환 조사를 추궁했다는 게 안미안 검사의 주장입니다. 또 당시에 춘천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정원 전 서울 남부지검장의 기소 여부도 오늘 회의에서 함께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자문단에서 기소 의견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겠죠. 기소 결정에 따라서 반부패 부장이 재판에 또 넘겨지게 된다면 검찰총장의 참모이고 또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휘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일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수사단의 수사 외압 주장에 힘이 빠지고 또 조직의 내분을 자초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도 또 문 총장의 리더십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최정원 남부지검장을 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잘못 들었나 제가? 아닌가? 아니에요? 하여튼 현직입니다. 네. 현직 서울 남부지검장이고요. 자, 일각에서는 문무일 총장 또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양분함 수사단장과의 파워 게임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일부는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전두환 회고록이 계기가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뭐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고 또 희생자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수사했던 게 양분함 단장이 지검장으로 있는 광주지검 형사 1부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보고 받은 문 총장이 야 이거 수사가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대검에서는 헬기 사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양 지검장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고 결국 이번 갈등의 배경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뭐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게 맞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일각에선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안미연 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지만은 양분함 지검장과 문무일 총장의 신경전 양상도 있다. 그렇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 거고요. 자, 안미연 검사에 대해서는요. 최 반장, 소속 지검장이 결국은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네요. 네, 의정부지검인데요. 안 검사가 검사 윤리 강령을 어긴 것으로 보고 대검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검사윤리강령 제21조를 보면요.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발표할 때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겼다는 겁니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당시 기관장인 의정부지검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요. 김혜재 지검장은 승인을 받기 전 이미 언론에 기자회견 취재 요청서를 전송을 했다면서 기자회견 전날 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류하라고 했지만 이를 어기고 강행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뭐 결과가 아마 저희 회의 끝나기 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23일에 열리는데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본인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면서요? 네,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오늘 23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데요. 보통 준비기일은 311호 중법정에서 글쎄요. 열리는데 네. 아마도 전직 대통령의 첫 재판인 만큼 대법정에서 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구속 후 62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피고인석에서 약 10여 분 동안 직접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모두 진술을 수정해 나가는 단계로 어느 톤으로 해야 할지 생각이 바뀌고 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지 검찰을 공격하는 용어를 쓰는 게 맞을지 생각이 정리가 안 되신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때는 입장하는 모습을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정 내부 촬영을 허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게
촬영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강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법정에 선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까, 나라를 위해 국익을 위해 좋을 것인지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향후의 재판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고려해서 일단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2번씩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요, 문학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차은택 씨에 대해서 오늘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역시 실형이 나왔네요. 예, 1심과 마찬가지로 차은택 씨는 징역 3년, 그리고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은택 씨가 최순실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를 했다면서 광고업계에서 활동할 때와 권한을 가져서 지위에 올랐을 때 처신 완전히 달라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재판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이재만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안봉근 정호선 전 비서관에 이어서 이 전 비서관 역시 증언을 거부한 건데, 재판부는 다음 달 1일에는 최순실 씨 그리고 최경환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이 또 가석방으로 석방된다는 그런 소식도 있죠. 네, 좋습니다. 자, 목소리가 갑자기 이상하게 나오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강원랜드 수사 외압, 자문단 판단운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요, 아프니까 출마한다, 20대 지방선거 도전 본물입니다. 젊은 층이 이제 그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6.13 지방선거에 20대 100여 명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종전보다 크게 늘어난 숫자죠. 이들은 청년들의 고민을 대변하고 또 깨끗한 정치 풍토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유세 방식과 공약도 톡톡 튀는 게 많습니다. 물론 젊다는 게 반드시 유연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또 경륜 또한 젊음 이상으로 중요하죠. 하지만 실력까지 갖춘 젊은 층들이 많이 등장해서 고질적인 한국의 정치의 병폐, 또 고정관념을 깨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말도 헛 나오네. 자, 두 사람은 오늘 야근 좀 해요. 내일 나와야 되나요? 아니, 두 사람 야근 좀 해주세요. 말이 이상하게 나오네, 계속.